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마음이 평온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세이노의 가르침, 함께 책 속으로 가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예전에 미국 경제 잡지 포버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 400대 거부 가운데 58명은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중퇴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력은 평균 48억 달러로 전체 평균 18억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미국 동부의 사립 명문대 아이비리그 출신자들보다 평균 2배 더 많았다. 즉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돈은 더 많이 벌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유명한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보면 학력이 좋은 사람이 드물다. 국내 재벌 1세들도 그렇다. 재미있는 것은 학력과 학벌이 화려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쓰는 회사들이 대부분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 헛소리 하지 말라. 특출한 능력과 노력이 따로 없는 한 학교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아예 기회가 박탈되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에디슨은 학교 무용론을 직접 실현하고자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나중에 사기꾼이 되어 감옥살이도 하였고 평생 비참하게 살았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교와 관련된 몇 가지 거짓말들이다. 첫 번째 거짓말은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다. 진실은 인격의 깊이와 지식의 양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한 덕분에 전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양인이 되었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농경시대에는 교육의 목적이 인간 형성에 있었고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었다. 그러나 학교 공부는 더 이상 인격 함양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그저 지식의 습득만을 추구할 뿐이고 그마저도 배우고 나서 몇 년도 못 가 다 잊어버릴 것이 태반인데다 가르치는 자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일 뿐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선생님을 존경하라는 말이다. 고졸자들은 보통 초중고 12년 동안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고3 학생 1084명에게 존경하는 교사가 몇 명이냐 되느냐고 물었더니 46.5%는 1명에서 2명, 34.7%는 3명에서 4명, 8.1%는 5명에서 6명, 7.6%는 없다고 대답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 딸들이 존경할 만한 교사를 만날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뜻이다. 나는 실제로 내 딸들에게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라고 한 적도 없고 선생님을 존경하라는 말도 전혀 한 적 없다. 오히려 교사들 중에는 형편없는 연놈들이 더 많으며 운이 아주 좋아야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말해왔다.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정말 웃기는 연놈들이 선생님 행세를 하는 게 부지기수다. 그래서 나는 교사 평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으며 그 평가에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쨌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전문 직업을 가지려면 갖가지 자격 시험을 잘 치러야 하므로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좋다는 직장 역시 좋은 학교를 나와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공부 자체를 잘한다고 해서 또는 오래 공부하였다고 해서 경제적 수입이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고학력자들이 종종 그런 오해에 빠져 있다. 가르치는 일이나 연구로 밥 먹고 사는 선생, 교수, 연구원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학교 공부 자체는 돈을 버는 게임을 수행하는 것과 어느 정도나 관계가 있는가?
순전히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고등학교까지의 교과 과목들에 대한 나의 평가는 아래와 같아. 국어, 논리력, 발표력, 글쓰기 등의 능력 개발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내용들도 많다.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를 무조건 조국의 강복으로 외워야 하는 교육은 거지 발사기보다도 더 못하다. 수학, 논리력을 키워주지만 1차 방정식과 간단한 기하 지식 정도 위에는 돈 버는 게임과 별 관련이 없다. 연관 과목의 학자나 엔지니어가 될 지극히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고교 때 열심히 공부한 수학의 정석 시리즈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어, 못하면 돈 벌 기회가 많이 줄어들며 해외여행도 단체 관광으로만 다니게 된다. 하지만 영어를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가진 교사의 수는 아주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은 무조건 외워라 라고 가르치며 자기 돈으로 자기 실력을 늘리려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다. 제2 외국어, 영어보다는 제공하는 기회의 폭이 좁다. 과학, 실험을 많이 한다면 과학적 사고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분야에 종사할 사람들 위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전기, 전자, 물리, 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은 쓸모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어느 중학교의 닭대가리 과학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단원 목차만 4시간 동안 외우게 한다. 내 딸이 겪었다. 국사, 한국인 혹은 애국자가 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졸업 후 다 잊어버릴 것이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외워야 점수가 나온다. 세계사, 역사는 결국 경제적 이득을 위한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배우게 된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배우면 좋지만 시시콜콜 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도덕, 윤리, 이런 것은 배운다고 해서 자동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역시 암기할 것들이 많지만 곧 다 잊어버리고 말 것들이다. 미술, 음악, 체육. 어느 미술 교사는 자기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그리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 어느 음악 선생은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외우게만 한다. 어느 체육 선생은 비 오는 날이면 학생들에게 필기를 엄청 시킨다. 나는 그런 교사들의 머릿속을 해부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교장, 교감, 교육감 등등 이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배울 수도 있다. 나는 고교 졸업 후 몇 년을 못 가 잊어버릴 내용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물며 1년도 못 가 까맣게 잊어버릴 내용들을 기초학력의 증대니 국민교양의 토대니 하는 명분으로 강제로 가르치는 정책은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고 믿는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1년 후에는 똑같은 상태를 보일 텐데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어느 나라 교육계에도 기득권층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을 고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임의로 선택하는 과목으로 선정하려고 할 때 가장 반대가 심한 집단은 당연히 그 과목을 전공한 학자들이거나 교수들일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그 과목이야말로 학문의 기초이며 고교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과목이라고 침을 튀기며 강조할 것이다. 마치 그것을 안 배우면 삶의 질은 물론 국민의 교양이 떨어지게 되는 양 말이다. 결국 기득권자들의 입김에 그 과목은 고교 과정에서 여전히 강제적으로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남게 된다.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고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그 과목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지 않을 99.99%의 학생들에게는 그 10분의 1만 배워도 충분한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즉 0.01% 미만의 학생들이 그 과목을 전공하게 되고 바로 그 극소수를 가려내고자 기득권자들은 자기 밥그릇이 적어지기 때문인지 모든 학생이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입에 개거품을 문다. 신뢰를 들어보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상 가장 훌륭한 것이지만 2001년 6월 1903개의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학교사의 76.9%, 고교 교사의 84.8%는 이 교육과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16.5% 중학교, 15.7% 고등학교는 그 폐지를 주장했다. 심지어 전교조 교사 만여 명은 반대 투쟁까지 벌였는데 그들의 반대 이유는 현장 실정을 무시했으며 교직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는 말이다. 이게 대다수 교사들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떨까? 한국에서 졸업 후 경제적 대가를 받는 직업을 가지려면 사람들에게 대학에서의 전공 과목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대부분은 졸업 후 사회에서 새로 배워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모든 교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교수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구시대적 권위에 사로잡혀 낡은 강의록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뜬구름 잡는 차원 높은 소리, 이를테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등의 듣기 좋은 말에나 능하고 갖가지 연구 기금에 침을 흘리지만 정작 연구는 대학원생들을 부려먹으며 짜집기 연구 결과 발표에 능숙하며 그 결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모르는 무능력한 그러나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고학력자들만 길러내는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잠시 옆길로 나가자. 대학에 대한 나의 호평에 대하여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대학은 출세 지향주의를 가르치는 비인격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간을 기르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냉혹한 적자 생존의 사회 논리에 맞춰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곳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도 아니다. 직장인을 길러내는 학원도 아니다. 학교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체 정신과 교양을 길러주는 곳이다. 또한 순수 학문을 시장 논리로 평가하면 안 되며 특히 대학원은 돈을 더 벌려고 가는 곳이 아니다. 학문을 향한 열정을 바치고자 가는 곳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진다.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대학을 안 나오면 인간이 되지 못하나 보지? 인간이 되고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라. 너 직업이 교수지? 언제나 실력 없는 교수들이 그런 말을 그림같이 늘어놓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학교에서 인간을 길러? 대학이 무슨 청학동 서당이냐? 학연과 연줄로 줄줄이 엮여있는 그 집단에서 인간을 길러? 연구비 한 푼이라도 더 타다가 연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 놈들이 빤히 있는데 학문을 향한 열정? 아이고 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수준이 열등한 거냐? 한번 강단에 발을 넣으면 99%가 그 교수직을 평생 유지하는 해병대 논리를 고수하여 왔던 집단이 무슨 홍익인간이니 뭐니 개소리냐? 순수 학문을 시장 논리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맞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라. 하버드 스펜서는 19세기 말 영국의 인문주의 교육을 장식 교육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는 사실과 내가 순수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이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이다. 어쨌든 간에 너는 순수한 열정으로 학문을 택했다며 돈은 바라지 않은 것이었다며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한 것은 아니라며? 그런데 왜 대학에 돈이 없어서 연구가 안 된다는 거니? 연구를 하려면 돈은 필요하다며? 돈? 그 돈 대부분은 세금 혜택까지 누리면서 너희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야? 결국 연구를 해야만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안 한다는 말밖에 더 되냐? 손님이 많아야 너희 쥐가 안정되니까 이 사회에서 별 의미도 없는 대학원으로 학생들을 꼬드기고 학점과 논문 통과를 무기로 학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집단 역시 너희 아니냐?
일부만 그렇다고? 정말? 사족, 나는 고려대 같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수평가 제도를 아주 좋은 제도라고 믿는다. 교육에 대한 내 불만은 이쯤에서 그치자. 오해하지 말라. 학교 교육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성공과 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 부자가 되지는 못할 수 있어도 적어도 가난에서 분명하게 탈출할 수는 있다. 첫째, 이 사회로부터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갈림길의 방향이 일단은 학력과 학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배워 독립을 하려면 우선 어떤 조직이나 정보 공유 집단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력이 너무 낮으면 그 문턱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등학교만 나온 어떤 사람이 고생 끝에 거대한 전기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원 모집 광고를 냈다. 초등학교만 나온 다른 사람이 사장 역시 초등학교만 나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그 회사에 입사 지원 원서를 냈다. 하지만 서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회사 사장을 방문하여 항의하였다.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사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능력이 학력과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에디슨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기다릴 시간이 나에게는 없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결국 우리는 1차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류대학을 나오면 이른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기득권 사회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학교 교육을 무시한다면 사회로부터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확률적으로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명심하여라. 학교에서 뭔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학벌과 학력 이외에는 달리 사람을 판가름할 만한 방법이 없다 보니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한때 여러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능력만 보고 채용하겠노라고 선언하였지만 도대체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일을 시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에 결국은 다시 학력과 학벌을 보는 쪽으로 되돌아갔다는 점도 기억하여라. 둘째, 인류대 졸업자가 되면 일단은 졸업자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막노동꾼이었던 장승수.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술집과 당구장을 오토바이로 누비다 싸움꾼으로 고교 시절을 보냈다. 키 160cm, 몸무게 52kg의 왜소한 체격으로 포크레인 조수, 오락실 홀맨, 가스와 물수건 배달, 택시기사, 공사장 막노동꾼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대학에 수차례 도전하였으나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IQ 113의 보통머리와 내신 5등급의 낮은 성적으로 서울대학의 수석으로 들어갔다. 오래전 그가 쓴 책, 제목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이다. 지금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하므로 그가 적어도 예전보다는 많은 보수를 받는 일을 할 기회를 겪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미국에서도 매사추세츠 공과대 프랭크 레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의 남성 노동자 중 대졸자와 고졸자 간 소득 격차는 98년 50%로 벌어졌다. 기업과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오히려 대졸자 선호 현상이 20년 전의 20%에서 30%에 가깝도록 늘어나고 있다. 셋째, 학력이 높거나 학벌이 좋으면 능력마저 뻥튀기 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수년 전
어느 고교 졸업자가 화려한 학벌과 경력의 경제 분석 전문가로 위장하여 책도 몇 권 쓰고 TV에도 등장하고 재벌 회장들에게 정기 브리핑까지 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모 기업체에서 스카우트 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학력이 들통난 사건이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몇 년 동안 그의 주변에 호화로운 학벌과 학력 소지자들이 즐비하였건만 아무도 그의 말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게 세상이다. 능력이 있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며 능력이 없이도 학벌이나 학력이 있으면 일단은 숨을 수 있다. 넷째,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을수록 인맥 형성이 손쉽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이다. 학벌이 좋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다. 이것은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미래 지도자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과 인종을 고려하는 이유 역시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졸업 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휴먼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친구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정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뒤 만나도 꺼리낌이 없다.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친구라 할지라도 고교 동창이라면 전화를 걸 수 있고 찾아가 만날 수 있다. 대학 동창들은 전공이 비슷하다 보니 사회 진출 이후 교제의 폭이 넓지 못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학부모들이 자녀를 인류 중고등학교에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의 인맥은 아주 약하게 된다. 빌 게이츠가 마운트 휘트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설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인생의 법칙 11가지 중에서 마지막 법칙, 공부만 하는 바보를 잘 대해라. 나중에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다섯째,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배웠던 것들이 쓸모가 있건 없건 간에 적어도 학습 능력만큼은 인정받는다. 학벌과 학력이 화려하면 집단 내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데도 유리하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버드나 스탠퍼드 출신의 경영학 석사들은 정말 똑똑했다. 그들이 좋은 학교에서 배웠기에 똑똑해졌다는 말은 아니다. 똑똑했기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학벌이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기억해라. 일자리를 주는 집단에서의 1차적 잣대는 학력과 학벌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반드시 인류대에 들어가 돈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환경이 허락한다면 공부를 더욱더 오래 많이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력과 학벌을 갖추어라. 이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로 최고의 대우를 받으려면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극상위층에 속하여야 한다. 그 계층에 속하여 파워 엘리트가 되어라. 그렇게 한다면 연봉을 남들보다 몇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 존재한다.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 역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지만 명심해라.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첫 출발점에서 폼나게 살 수 있으며 가난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에는 비슷한 학력과
학벌 소지자들이 다 같이 경쟁자로 서 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인생의 11가지 법칙은 본래 미국 애들이 쥐뿔도 모르면서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교육학적으로 고찰한 우리 아이들 바보 만들기의 저자 찰스 사이커스가 신문에 투고한 그래서 한 말이라고 하며 본래는 14가지 법칙이고 아래 원문을 읽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의 책에 이 법칙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명감 있는 교사라면 혹은 미국계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원서를 읽어보라. 나는 자신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유색 인종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웃기는 양놈들 때문에 이 책을 읽었는데 좀 지루하다. 법칙 1. 공평하지 않은 게 인생이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보통의 10대들은 하루에도 8.6번은 공평하지 않잖아 라고 불평하는데 실은 부모에게서 배운 불평이다. 너희 부모가 그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기에 너희는 우리 부모는 공평하지 않은 것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가장 이상주의적인 분들임이 분명하다고까지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부모가 그렇게나 불평을 하며 살아왔건만 바뀐 것은 전혀 없이 자식들의 입에서 똑같이 불평이 반복되고 있음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너희 부모는 법칙 1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법칙 2. 이 세상은 학교에서처럼 너희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 자부심을 가지려면 먼저 무엇인가 우선 성취하여 놓아야 한다고 한다. 쇼크 먹었다고 터무니없는 자부심만 갖고 세상에 나오는 애들은 곧 인생은 불공평하다며 불평하게 된다. 법칙 3. 꿈 깨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연봉 4만 불은 절대 못 받는다. 부사장이 된다거나 카폰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개꿈이다. 유명 메이커 제품도 아닌 싸구려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법칙 4. 학교 선생이 정말 엄하다고? 직장에 들어가 상사를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학교 선생이야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만 내 상사는 그렇지 않기에 더 강하게 널 몰아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내 상사는 내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을 것이다. 법칙 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다고 해서 내 품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선조들은 그런 일을 다르게 불렀다. 기회라고 말이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주말 내내 커트 코베인이 왜 죽었는지 모여서 떠들어대는 것을 더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법칙 6. 부모 잘못이 아니다. 뭔가 잘못되어 엉망진창이 되었다면 바로 내 책임이다. 너희들은 내 인생이니까 참견하지 마. 내 상사도 아닌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등등 그럴싸하게 말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모든 일에 부모 탓을 한다. 18세가 되면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징징거리지는 말아라. 아이가 많기에 징징거려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아이도 아니지 않느냐. 법칙 7. 부모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고? 너의 부모의 삶이 지금처럼 몸이 건조해진 것은 너희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다. 너희 키우느라 돈 벌고 너희들 방 청소해주고 너희들의 허황한 개꿈을 들어주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그나저나 너희들 말이다. 흡혈 기생충 같은 기성 세대들로부터 열대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치기 전에 너희 침대방, 옷방부터 청소하고 이나 먼저 잡아라. 법칙 8. 학교에서는 너희를 승자와 패자로 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학교에서는 내가 맞는 답을 찾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기회를 줄 것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그 어느 학생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F학점 제도를 없앴고 학급 대표 고별사도 폐지하였다.
노력은 결과만큼 중요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비슷한 것조차 전혀 없다. 법칙 9. 인생은 여러 학기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며 여름 방학도 없다. 부활절 휴일도 없다. 세상은 내가 매일 출근하여 8시간 일할 것을 기대한다. 매 10주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지도 않는다.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될 뿐이다. 그런 생활 속에서 너의 개성을 키워주거나 자아 발견을 돕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일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실현을 이끌어주는 일터는 더더욱 드물다. 법칙 10. TV는 현실 속 삶이 아니다. 내 인생이 시트콤은 아니다. 인생에서의 너의 문제들 전체가 30분 안에, 그것도 광고 시간을 제외한 시간 동안 해결되진 못한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도 일어나 일터로 가야 한다. 너의 친구들이 제니퍼 애니스톤처럼 쾌활하거나 융통성 있지도 않을 것이다. 법칙 11. 공부 벌레들에게 잘해라. 내가 나중에는 그들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법칙 12. 흡연이 너를 멋지게 보이도록 해주지는 않는다. 흡연은 너를 멍청이로 보이게 만들 뿐이다. 다음에 싸돌아 다니게 되면 11살짜리가 담배꽁초를 입술에 물고 있는 것을 한번 봐라. 그 모습이 바로 20세 이상의 성인이 너를 바라볼 때의 너의 모습이니까. 자기 표현을 한답시고 하는 보랏빛 머리 염색이나 신체 피어싱도 마찬가지. 법칙 13. 너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일찍 죽음으로써 아름다운 시체를 남기는 것이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분명 너는 최근에 방 안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실온에서 방치된 내 친구의 시체를 본 적이 없음이 분명하다. 법칙 14.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놓아라. 분명 너희에게 부모는 고통스럽고 학교는 지루하며 삶은 울적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멋진 것이었던가를. 지금부터라도 삶을 즐기기 시작하여라. 이런 말 해준 걸 고맙게 여기기를. 세이노의 마무리. 고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흔히들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너희가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에 대학에서 너를 받아들여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지 너가 선택하는 게 전혀 아니다. 너희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이다. 실력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것을 너희 의지로 안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7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적 같은 시간들 이루어 나가세요. 감사합니다.